네, 안녕하세요. 함성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강연의 주제는, 어, 한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의도라고 해야지 정확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뭐 싹 밀고 또 재개발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의문보다도 먼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 혼돈의 상태,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문화나 예술, 역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혼돈의 상태인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게 이 제 강연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는 우리의 의도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조차도 불가능한 상태다 라는 인식을 깔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가 봐서 거기에서 뭐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 인도 신화에 보면 그 아수라라고, 그러니까 악마죠. 그 아수라들과 데바, 신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의 와중에서 이 데바, 그러니까 신들이 좀 이렇게 밀렸나 봐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이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슈니에게 가가지고 물어보자. 그래서 비슈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비슈니가 방향을 딱 정해줘요. 그 방향이 뭐냐면 암리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암리타라는 게 그 음료수거든요. 그 음료수를 만들어 가지고 어, 그 음료를 먹게 되면은 너희가 힘이 세져서 아수라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바들이 그러면 암리타를 어떻게 만드나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이 신들이 아수라들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아수라들이 그 도와주겠어요? 자기네 이기려고 그 암리타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걸 걱정해서 해결책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걸 만들어서 같이 나눠 마시자라고 제안을 해요. 물론 사기죠. 이 약속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대바들이 아수라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착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 잘 모르는 그런 구도인데, 그래서 그 어리석게 또 이렇게 아수라들이 그 말에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둘이 그 어떤 수미산이라 그러죠. 거대한 산을 뱀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서로 그 잡아당기면서 우유의 바다를 휘젓습니다. 그 휘저 가지고 그 이 암리타라는 음료수를 만드는데, 결국 그 암리타라는 음료수를 만들었지만 아수라들은 그거를 못 먹고 대바들만 먹어 가지고 그 아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인도 신화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인도 신화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암리타를 만들자, 이런 목적이 있는데 우리한텐 그런 목적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일단은 휘저어보자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혼돈의 상태에서 이 혼돈의 바다를 휘저어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 적어도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제목을 좀 쌍스럽게 이게 욕을 좀 넣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혼돈의 바다, 혼돈의 죽 상태를 우리가 휘저으려면은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드니까, 힘이 들면 자연히 노래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노동요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제 강연에서 하는 욕은 그냥 노동요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노동요에서 학술용어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 욕으로 듣지 마시고 지시성이 없는 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강연을 할 때는 이 강연 자료를 그 청중들에게 이제 드리고, 그러면 청중들이 이제 읽을 거니까 이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이 강연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제가 적절하게 이 강연 자료와 이렇게 섞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가 어떤 상태냐, 우리 문화예술 혹은 역사, 사회,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라고 하면, 이제 사회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그 취임사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제가 취임사를 듣고 박수를 쳤어요. 와, 뭔가 제대로 될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 후인가요? 인천국제공항으로 갔죠. 인천국제공항을 가가지고 비정규직을 공공기업에서, 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공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제로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 인천국제공항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한다라는 거의 선언에 가까운 얘기를 했죠. 저 박수를 쳤어요. 와, 이제 뭔가 드디어 실제로 뭔가 하는구나. 이제 세월호도 다 되겠지, 다 밝혀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여기, 그런데 뭐 여기 우리가 알다시피 광주만 하더라도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 거리에 보니까 뭐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고, 아직도 리어카 2대에 실린 시신에 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을 찾습니다. 이게 아직 그게 거리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시민 광고가 이렇게 나붙듯이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나붙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뭔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규직들이 반발했습니다. 정규직들이 반발하고, 반발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인천국제공항의 총 직원 중에서 그 당시에 84%가 비정규직이었어요. 이게 세계 최대의 비정규직 숫자, 퍼센테이지였었습니다. 근데 정규직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는 이제 고작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노조를 꾸리고 있는데, 84%나 되는 이 노조가 들어오면 자기네가 밀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노조한테. 그래서 반발을 했고, 그 다음에 엉뚱하게도 노량진에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 노량진에서 수험공부 공사 시험 이게 인천국제공항이 그 뭐 꿀 직장,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여겨져 가지고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기 들어가려고 시험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자기네처럼 돈 들여 가지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정규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심한 박탈감을 느낀 거예요. 이건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험생들은 시험에 붙을지 안 붙을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앞으로 자기 것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날아간다라는 상태에 대해서 분노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데모를 했고, 물론 거기에 그분들의 그 부모님들이 거기에 동조한 건 당연한 거겠죠. 나중엔 또 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비정규직이 또 반발하고 나선 거예요. 비정규직의 반발은 뭐냐면, 그 전에는 비정규직들이 그 어느 용역회사에 그 소속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 용역회사한테 돈을 전부를 줬고, 그 용역회사는 자기의 이익을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노임으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네가 정규직이 됐으니까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용역회사에 나가는 돈 전부를 자기네 임금으로 보존해 달라고 데모를 한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선한 포도밭 주인이 되려고 그래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러 갔는데, 이런 아수라장이 벌어진 거죠. 지금 이게, 그리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데 거기에서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일하는 게 운동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났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교육 공무원 공무직 그 유은혜 지금 그분이 저기 국회의원이었을 때 그분이 그 교육직 공무원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교육계 모두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반대했어요. 임용고시를 쳐라 이런 거죠. 임용고시를 쳐라. 임용고시를 쳐서 합격해라 너네도 우리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를 샌들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정의가 없다, 정의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덕목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덕목이 사라지고 한 사회가 추구하는 공통된 가치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지금 우리 그래서 그 공정사회론이라는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이야기돼, 롤스라든가 뭐 드워킨이라든가 노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론들이 막 이렇게 난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 현상을 또 한켠에서 보면은요 어떤 비참함이 일어나냐면 이게 미국화 현상이에요. 미국의 현상이에요. 그 루이스 하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루이스 하츠라는 사람이 이 미국이란 나라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인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유럽을 떠날 때 단 한 가지 사상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 이 자유주의 사상 딱 하나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 자유주의 사상 하나만 갖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영국의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았지만 영국처럼 어떤 합리주의가 아니라 비합리적 합리주의다라고 조롱한 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회가 미국이에요. 그 미국에서 또 그 초기에 그렇게 생긴 사회니까 당연히 사이비 종교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기독교 사이비. 그 기독교 사이비가 우리나라에 수입돼 온 게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종교계의 현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난 불평등의 문제가 지금 한국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똑같이. 대부분 다 그 정의론, 그러니까 사회공정론을 얘기하는, 정의론이나 사회공정론을 얘기하는 교수들이 다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이 하버드대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생긴 학교예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생긴 학교가 자유주의 이상으로 뭉쳐서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영향력이 광범위해졌죠. 그래서 하버드대가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유럽에서 이 정의론이나 그 공정사회론은 잘 얘기 안 돼요. 유럽 사회에서는. 근데 유독 미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 사회 불평등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하고 우리는 형님 아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쪽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공정론이라든가 정의론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하게 지금 막,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런 지경이고, 또 제가 늘 강연하면서 이제 이런 강연을 하면서 왜 서두로 꺼내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 어렸을 때 그 미술 교육을 받았던 경험, 이런 거죠. 도화지 한 장을 주잖아요. 도화지 한 장, 아니 주는 게 아니라 사가지. 도화지를 한 장을 사가가지고 거기다 크레파스로 거기다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은 선생님이 머리를 때리죠. 그래서 왜 때립니까? 이렇게 왜 때리나 물어보면은 성의껏 칠해라. 성의껏 칠해라.
성의껏 칠하라는 건 뭐예요? 도화지의 하얀 부분이 안 보이게 빡빡 칠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칠한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칠해야 되는지 물어보면은 저 가서 투팔 반항한다고 이제 뭐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뭐 팔 들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시키잖아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달력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동양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동양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동양화라 그랬으니까 동양화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그 추사의 부장난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14획 정도인 것 같아요. 14획. 14획, 이게 14번 선이 가고, 나머지는 다 비어있죠. 그리고 옆에 무슨 쓸데없는 낙서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아니,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막 낙서가 돼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이 사람은 빡빡 칠하지 않는 거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빡빡 칠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추사 김정희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은 왜 빡빡칠하지 않는 걸까? 사람 차별하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왜 빡빡 칠해야 되죠? 이렇게 물으면은 맞을 게 뻔하니까 그 질문을 꼭 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답을 얻은 게 그 이후로 한 20 몇 년 만인 거예요. 한 20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그 서양의 공간론을 공부하다가 서양 애들은 도대체 공간이라는 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추적했나 이거를 공부하다가 하나 그게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신학적 이유예요. 신학적인 이유. 아시다시피 그 서구사회 지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신이 창조한 이 세계가 신이 창조했다고 믿고 있어요. 또 곁다리로 지나가고 빨리 돌아오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종교가 영어로 뭐죠? 릴리전이잖아요, 릴리전. 근데 이 릴리전인데 이 종교라고 번역한 게 일본 사람들이 종교라고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했죠, 릴리전을. 동경제국대학의 전신이 번역소였습니다. 번역소. 이 일본 애들이 참 놀라운 게 그 근대 유럽의 근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번역 사업에 엄청난 돈을 썼죠. 노력과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번역했는데 이 종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릴리전이라는 말을 번역하기 위해서 묘법 연화경이라고 불교의 묘법 연화경이라고 나옵니다. 그 묘법 연화경의 서문에 보면은 그 책의 그 구성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7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가장 그 으뜸되는 말씀, 부처님의 말씀, 그걸 종이라 그러고 그 가르침을 교라 그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위에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종자와 교자를 따가지고 종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생각하는 릴리전이라는 거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지 어떤 하나의 그 생명이 진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릴리전입니다. 과학과 종교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위를 못 받고 왔어요. 교수가 너 어떻게 과학자가 교회에 다니냐 이거죠. 너는 생물학자가 창조론을 믿어?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종교라는 거는 교회에 다니고 진화론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을 따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종교잖아요. 서구의 릴리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종교가 릴리전이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릴리전이 몰락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몰락 안 합니다. 종교 몰락 안 해요. 과학이 암만 발달해도 종교 몰락 안 합니다. 우린 따로따로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지금 서구에서는 유럽에서는 그 교회가 망하고 있대. 우리도 곧 망할 거야. 천만에요. 우리는 안 망합니다. 걔네들은 그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서구 애들은 종교와 과학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 종교가 굉장히 그 어떤 소수자의 어떤 모임으로 전락할 거예요. 유럽에서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런데 한국이나 동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종교가 계속 번성하고 과학은 과학대로 계속 번성하겠죠. 이 굉장히 틀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도 아까 우리가 빡빡칠한 크레파스로 빡빡칠한 그 행위, 그 행위에는 뭐냐면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고 신이 창조했으므로 신의 의지가 이 세계에 두루 편지해야 돼요. 만약에 이 세계에 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신학적 하자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만약에 비어 있다라는 거에는 거기에는 신의 의지가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등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크레파스로 빡빡빡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구 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빡빡빡 뭣도 모르고 빡빡빡 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화가들이 됩니다. 뭔지도 모르고 엄청난 화가가 되고 유럽이나 이런데 유학을 가가지고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죠. 도대체 뭘 배우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배워옵니다. 인문학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문학에서 우리가 그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 학위를 받고 오잖아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학위를 받? 무슨 논문의 주제가 뭐냐고. 프랑스 상징주의의 한국적 수용이에요. 소르본 제8대학 파리 제8대학에 가가지고 쓴 논문이 프랑스 상징주의의 한국적 수용 이겁니다. 영국에 가가지고 쓴 논문이 경험주의 철학의 1930년대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합론 이런 거예요. 다 한국 얘기예요. 다 한국.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논문 쓸 때 어떻게 해요? 한국에 와요. 한국에 와가지고 자료 조사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캠브리지 도서관이나 파리 제8대학 도서관에 쫙 꼽히는 거죠. 그런 논문들이. 그 논문을 통해 가지고 서구의 기업들은 뭐래요? 에어비앤비를 만드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제국주의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렇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 유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말라르메를 쓰고 싶어요. 말라르메. 그럼 그 사람들이 너 무슨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말라르메를 써. 말라르메와 김수영의 연관성 이런 걸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한국의 어떤 상황들이 그 사람들의 그 도서관에 딱딱딱 꽂히고 그것들이 기업들의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에어비앤비가 그 제국주의의 그 엄청난 데이터들 그리고 그 유학생들의 그 논문들에서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나겠어요? 그 자료를. 자기네들이 다 연구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료를 보고 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도화지에 하얀 여백이 보이면 안 되니까 그것들을 이제 빡빡빡 칠하죠. 빡빡빡 칠하고 뭔지도 모르면서 하여간 서양식의 서구식의 교육에 따라 가지고 설치도 하고 나중에는 뭐 설치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별걸 다 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시는 문학은 또 어떤가? 문학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글로 사고한 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글로 사고한 지 얼마나 될 것 같습니다. 한글로 사고하고 한글로 글을 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상한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는데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 한 얼마 안 됩니다. 신생 독립국이에요. 신생 독립국에 아시아의 신생 독립국에 해당이 됩니다. 보세요. 조선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지식인들이? 조선시대 이전에는 이전까지 수천 년 동안 조선시대 이전에 수천 년 동안 우리는 한국어로 사고했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그거를 적을 때는 중국식으로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썼던 사람들이에요. 카프카가 체코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에요. 그죠? 체코 사람이고 유대인이라서 이디시어를 하고 체코어를 하고 독일어로 글을 썼죠. 이 다중언어 경험이 이 사람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의 단어를 세 개의 엔진으로 돌려보는 거죠. 카프카가 가지고 있는 독일어 문장의 어떤 저는 독일어 잘 모르지만 그 독일어 문장의 어떤 독특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주제, 심지어는 그 카프카가 다루고 있는 주제도 그 세 가지 이 언어를 돌려 썼다라는 거에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단일 민족이라는 환상은 이제 깨졌고 단일 언어를 썼다고 생각하시죠? 단일 언어 쓰지 않았습니다. 지식인들은 항상 글을 적을 때 중국식으로 적었어요. 영어 순으로 이렇게. 한국어로 사고하고. 그러다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을 했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일본어를 썼어요. 우리는 이상한 다중 언어 사용자들입니다. 일본어로 썼고, 그리고 일본어로 사고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이 물러가고 미 군정이 들어왔죠.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 영어죠. 영어 잘하는 사람들. 이승만.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가지고는 이게 뭐 오구잡탕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는 프랑스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모든 개념어가 다 프랑스어로 우리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무슨 여기 만약에 자기의 어떤 얘기를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개념어들이 끌고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한 3개 국어를 막 쓸걸요? 3개 국어 막 영어, 독일어 개념, 프랑스 개념, 적어도 이 3개는 쓸 거예요. 심지어 러시아 개념까지 쓰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생각하냐면 라틴어까지 써요. 히브리어도 씁니다. 그리스어도. 뭐하고 그런 것들이 번역되지 않는, 한 번도 번역된 적이 없는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일본처럼 그거를 자기네가 이렇게 번역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을 번역을 한 게 아니라 그 번역어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일본 번역어까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 개념, 독일어 개념, 라틴어, 히브리어 마구 들어. 사어, 이미 유럽에서는 사어가 된 것들이 마구 돌아다니면서 미술 작가들이 자기의 개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작업을 치장하는데 적어도 6개 나라 말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작가들 나와서 설명하는 거 보면 별별 말 다, 별나라 말을 다 씁니다. 지금 우리. 그리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국어가 쓸 수 있게, 한국어를 우리가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말할 수 있게 되면서 한글로 그거를 적었던, 한글로 그거를 자기 생각을 적었던 사람들이 40년생들이에요. 40년생들. 그러니까 해방되기 한 5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 거기서 가장 그 도드라진 감수성을 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난 소설가가 무진기행 김승옥이라는 작가죠. 김승옥. 지금 너무나 유명한 그 지금 뭐 카리노래 이런 건 유명한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있잖아요. 그 김훈이라는 소설가의 아버님이 그 소설, 그 무협 소설도 쓰시고 했던 분인데, 그분이 김승옥의 작품을 읽고 책을 덮은 다음에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여기서 우리라는 거는 뭐냐면 일본어로 사고한 사람들이에요. 일본어로 사고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0년생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소설을 발표하고 문학 작품을 발표한 게 60년, 62년 뭐 이렇게 되죠. 그냥 6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사고하고 한글로 글을 적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60년밖에 안 됩니다. 신생 독립국 치고도 아주 젊은 신생국이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죠? 뭐 북화상도 받고 뭐 그렇게 번역해가지고 뭐 무슨 세계 유명한 상도 받고, 그리고 대중음악은 뭐 BTS가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어렸을 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이런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거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구잡탕이에요. 남분분한 거죠. 이게 남분분한 겁니다. 우리한테, 자,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사고하고 한글로 쓰기 시작한 지가 한 60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우리는 서구 미술을 배우면서 서구 미술의 어떤 근본적인 신학적 어떤 본질을 몰라요. 모릅니다. 왜 그렇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다행히 저 서구에서 종교가 쇠락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난 거죠. 그나마 좀 낫는데, 지금 뭐 아마도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그 자녀들은 미술학원에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지금 저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걸요. 한 40 몇 년 전에 제가 당했던 걸 똑같이 지금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유도 모르는 채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 공정이나 자유와 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그 굉장한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고, 지금 우리 미술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건축은 제가 여기서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그것까지 얘기하려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건 생략할게요. 건축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이게 융합하는 그 딱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남방문화와 북방문화가 마주치면서 이게 완벽하게 깍지를 켜서 만든 절묘한 형식이 조선집이에요. 온돌이라는 북방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누마루라는 남방문화가 하나의 집에서 딱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절묘한 형식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사실 지금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건축이 아무리 오구잡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시도가 없으면은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유를 휘저어 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이걸 한번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의도는 없어요.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휘젓기만 열심히 할 뿐이죠. 그 휘저어서 거기서 무엇이 나타나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미술계에서 일상성이라는 말 여러분 무진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일상성, 문학에서도 그렇고 이 일상성이라는 말들 엄청나게 들으면서 작가들이 이게 작업을 한 게 무슨 가서 유리 조각 줍고 뭐 길거리에 있는 그 플라스틱 뚜껑 이런 거 줍고 찌라시 그 대출 뭐 이렇게 탁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줍고 해가지고 그거를 덕지덕지 막 이렇게 붙여놓고 뭔가 이런 작업들을 무진장 많이 봐왔을 겁니다. 그런 작업들이 왜 물론 그 서구에서 생긴 거죠. 유럽에서 생긴 것들. 그 유럽에서 생겼을 때, 그 유럽에서 저는 그렇게 해서 미술 작가들이 그런 걸 어느 작업실에 이렇게 가면은 병뚜껑이 수북해요. 병뚜껑. 그리고 어느 작업실에 가보면은 무슨 뭐 플라스틱, 뭐 폐자재 같은 것들이 수북하고. 그래서 난 그 사람들이 페스탈로찌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읽었던 페스탈로찌가 환생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페스탈로찌가 나타나가지고 저걸로 뭔가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서구 미술에서 그런 일들이 그 작가들이 그런 작업을 한 거는 물론 전쟁이죠. 전쟁.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는 온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작가는 그거를 메르츠라고 이름을 붙이며 자기가 아예 그런 것들을 쓰레기들을 이제는 쓰레기로서밖에 얘기해야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인식, 철저한 인식이 전쟁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을 보고 인간이라는 거엔 회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온전한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문화적 절망감, 이런 것들에 인해서 일상성이라는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술이라든가 뭐 문학이라든가 여러 문화, 예술,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것들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철학계에서의 또 어이없음을 보면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워낙 겸손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철학자들을 보면은요,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제가 이제 문학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문학을 잘 몰라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미친놈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철학이라는 거는요, 인간의 이해와 인간과 세계가 어떻게 만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부조화하는가, 어떻게 좋아하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세계가 어떤지는. 그런데 그 세계도 인간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철학이 물리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학은 입자가속기에다가 정말 쿼크가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면 입자가속기 어마어마한 걸, 미친놈들이죠. 그것도 그런 입자가속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충돌을 시켜보는 거예요. 입자를 충돌을 시켜보고 거기에서 정말 쿼크가 있다 없다 이거를 알아내는 거죠. 어이없는 짓이, 이것도 사실 어이없는 짓이에요. 이게 진짜 현대과학이 이게 해야 할 짓인지 아닌지도 저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해봐야 알겠어? 똥된장 찍어 먹어봐야 맛을 알겠니? 이런 거죠. 그냥 냄새 나면 알잖아요, 그게. 근데 그거를 진짜 이놈들이 충돌을 시켜보는 거예요, 충돌을. 그러면서 걱정해요. 저거 충돌시켜가지고 블랙홀이 나타나면 우리 다 어떡하지? 이러면 덜덜 떨고. 이게 현대과학이에요. 이게 현대과학의 그 어리석음이죠. 제가 또 이게 곁으로 셀 것 같아가지고 또 이런 말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고등과학원에서 초학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면서 5년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과학의 사실은 없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과학의 사실은 없어요. 과학이 다 가설입니다. 가설. 빅뱅 가설입니다. 더 좋은 이론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 이 물질이라는 이 자체도 이 과학적 이 원인은 뭐냐면 사라질 수 있어요. 더 좋은 이론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가설이에요. 전부 다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 가설 때문에 예술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과학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가설이다. 그리고 예술도 하나의 거대한 가설이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상상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과학원에서 초학제 연구를 5년 동안 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리고 상상에 대한 연구도 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받았던, 아까 우리가 미술 교육을 받았잖아요. 크레파스로 빡빡 칠하라고. 이 양반들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같은 과학에서도, 같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미신이라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나마 현대 물리학은 실험실이라도 있어요. 철학은 실험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철학의 실험실이 어디예요? 철학은 인간들을 다 찾아가면서 인터뷰할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한 집단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철학은 어디에서 거기에서 표본을 추출할까요? 문학입니다. 문학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서구의 철학자들이 다 거의 다 문학평론가들이잖아요. 거의 다 문학평론합니다. 문학을 다 얘기하고 영화를 얘기하고 나중에는 영화를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철학의 실험실인 거죠. 거기에서 문학이나 영화, 예술에서 철학으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문학을 모른다? WTF죠, 이거는.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연구자예요. 철학가가 아니라 연구자예요. 그냥 니체 연구자. 니체만 연락이 파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유럽에 가가지고 니체를 연구하는 겁니다. 니체를 배워오는 거죠. 그래서 수입한 지식들을 여기 학생들한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그 철학과 학생들도 역시 왜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크레파스를 흰 종이가 안 보이도록 빡빡 칠하는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드는 그 철학을 또 우리의 그 작가들은 자기의 작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주렁주렁 장식으로 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의 작업을 팜플렛에 어느 비평가에게 부탁하면서 좀 더 화려한 그 철학적 수사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를 띄워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원고 거부를 당한 적이 좀 몇 번이 있는데요. 그게 기가 막힌 그 얘기죠. 어느 연극에 대한 비평을 썼어요. 그 비평을 썼는데 연출이 정말 개판이더군요. 그래가지고 연출이 개판이다라고 썼더니 그 연출가가 제 글을 게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딴 문예지에다가 그냥 기고를 해버렸는데 이건 못 말립니다. 그런 거 그거 말린다고 해서 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술 작가의 미술 작업에 대해서 썼는데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은, 제가
제가 그 작가가 기독교인인 줄 알았죠. 기독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 불교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쉽겠다라고 얘기해 가지고 제가 딴 얘기, 제가 불교 교리를 설파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달마 얘기랑 해가 얘기 그 해가 얘기를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달마는 눈꺼풀을 버리고 해가는 왼쪽 팔을 버렸다. 넌 뭘 버릴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썼는데 그, 그 작가가 그 글을 거부했어요. 그 불교 얘기가 나온다고. 이런 역 같은 경우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중견 작가래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뭐, 뭘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심지어 이해는 좀 가요. 그 사람은 캐나다에서 온 작가였는데 제가 그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 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당했습니다. 그냥 당하고 제가 좀 마음이 약하거든요.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사과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 글을 다른 사람에게 읽혔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야 칭찬을 해놨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칭찬이구나. 그래서 저한테 사과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캐나다로 떠나가지고 다시는 한국에 안 오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글을 쓰는 입장에서 사실은 글을 써도 이게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도 잘 구분을 못해요. 그 이유가 언어에 대한 문제. 아까 이제 제가 언어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그 우리말의 40%가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우리말의 40% 정도가 그 한자어고 그리고 40%가 일본 번역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10% 정도가 우리말이고 나머지는 뭐 외래어라든가 뭐 이런 거, 빵 이런 것처럼 포르투갈어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소사이어티라는 말이 이 소사이어티라는 말이 그 영어로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거를 번역하면서 처음에는 교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하죠. 소사이어티 교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교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다가 나중에 사회라는 말로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과 영어에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말이 같을까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라는 말은 동아시아에 없었던 말이에요. 그게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사회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개념이 생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라는 상상의 산물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열등감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없었죠. 열등감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일본의 그 한자어가 열등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밌는 게요. 언어가 현상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현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예요. 언어는 그 증권과 같은 거예요. 실체가 없습니다. 언어는. 그런데 증권 막 하면서 나 망했다. 나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증권 실체가 없는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언어가 만들어내는 현실이 지배적인 사회는 굉장히 부유물 같은 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언어들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오고잡탕이 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문화가 전반적으로 부유물 같은 사회가 된 거죠. 이 부유물 같은 사회에서 정확한 실체를 잡아내기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유물들, 그러니까 우유죽 같은 뭐가 이렇게 우유 같은 거 끓이면 뭐 부글부글부글 하잖아요. 그 부글부글부글한 것들을 한 번쯤 저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 한번 저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예술이 가장 큰 그 기대할 수 있는 대상, 예술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상은 역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술이 기댈 수 있는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것들이 한갓 부유물 같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물들을 어떻게 이 부유물 안에서 뭔가를 건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예술의 회복보다는 삶의 회복이 먼저가 돼야 될 거예요. 그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예술이라는 거는 정말 시작도 안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지금 부유물 자체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삶이 지금 우리도 모르게 어딘가에서 분명히 하나씩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다면은 이미 예술은 시작되었겠죠. 그리고 그건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심히 우유의 바다를 같이 한번 저어보자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담자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김창조라고 합니다. 이제 대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강연이 아닐 수 없군요. 이게 원래 처음에 받아봤던 초고였겠죠. 아마 그 원고가 있었어요. 함성호 시인의. 그것과도 이제 맥은 같지만 상당히 이제 임기응변으로 거의 본인이 경험하신 총체적인 난관을 다 쏟아내신 것 같은데 이 사회에서 경험하신 그러다 보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강연 내용이 그걸로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듣다 보니까 저도 그냥 울컥할 뿐이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단 저는 근데 처음에 이제 원고를 받고 이게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이게 초고랑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담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그 질의응답을 하듯이 이렇게 제가 제가 초점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묻고 빠지는 약간 파편적인 질문을 던지는 식이 아니라 그 강연자와 충분한 대화를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다각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그런 진행을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제 조각조각 질문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뭐랄까요? 함시인을 제가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제가 원하는 부위부터 공략하면서 핀셋으로 집었다가 메스를 댔다가 뭐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들었기 때문에 원고를 준비해 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말주변이 없어서 이걸 읽어야지 하고 왔는데 저에게 보내주신 원고가 너무 모양이 바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요. 일단 그래도 그 맥락에 닿아 있는 부분들 정도만 이제 잘라내고 그래서 좀 읽어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받았을 때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것보다 훨씬 수위가 강했어요. 함신의 원래 원고는. 그래서 당혹스러웠는데 이상하게 가만히 읽다 보니까 약간 배설의 쾌감이랄까 아니면 약간 뭔가 울고 싶었는데 울먹울먹 하다가 울어버린 느낌이랄까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느낌이 시원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뭐랄까요? 그러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통쾌한 느낌이라기보다는 답도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뭔가 막 추문을 그냥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하여튼 되게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 또 얘기하면 이 대담 자리를 승낙하게 될 때 대충 이제 어떤 음, 함성호 시인이 어떤 그 강연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저는 이런 원고를 예감했던 것 같아요. 그랬고 그때 제가 이제 기획자분한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써놓은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데 고백하자면 이제 원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기다리고 있던 파국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해결이 아니라 파국. 앉아서 당하니 뭐라도 터트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파국.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 기원을 알 수도 없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 앞을 가늠할 수도 없는 세계 속에서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의문들은 원망과 냉소로만 남겨지고 해소되지 않는 불안은 응결되지 않는 구름처럼 마냥 우리를 덮고만 있다.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에나 있는 이러한 미세한 입자들의 편재. 이것은 비단 기후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 정동의 특징적 양상이기도 하다. 비거나 눈이거나 어떻게든 뭐라도 내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편재하는 이 불안을 응결시키는 어떤 구체적인 핵들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설령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당장 터져나오는 분노나 눈물일지라도 눈앞을 가리고 있는 이 불안의 입자들을 응결시켜 쏟아져 내리게 하면 앞이 조금은 더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러니까 암신의 원고를 보고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 상당 부분은 제가 제 짧은 식견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말씀은 좀 유려하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적당히 하셨는데 원고 속에서는 그 미술 계면 미술계, 건축 계면 건축계, 문학, 철학 전체를 이렇게 송두리째 잡고서 패대기친다 그럴까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네,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왜냐면 거기 작은 그러니까 희미한 것들, 희미한 것들이 없지 않고 그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소중한 것이고 그런 시대이기도 하니까요. 뭐 함성호 시인이 그걸 모르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강연에 휘몰아치는 언어들 속에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런 내던 아까 막 휘젓는다라는 말씀에서 아마 제가 그거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내던져 버리는 것들 좀 무모할 정도로라도 그런 것 속에서 늘 이렇게 짜여진 분석과 종합의 그 짜여진 틀을 넘어서는 어떤 적나라한 실상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뭐 그런 정도 이제 공감에서 넘어서서 제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함신한테 질의를 한달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런 어떤 약간 간극 서로 생각의 간극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을까 자신 없지만 일단 먼저 처음에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글쎄요 이제 그 용어는 안 쓰셨지만 식민이라고 할까요? 그 문화적 식민화 예. 뭐 사대주의라면 사대주의인 거고 어떤 용어로 지금 말씀하셨는지 정확치는 않았어요. 그냥 이 양상들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불리워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중에 처음 제가 드는 생각은 의문인데 이게 그렇다면은 서양은 어떨까? 그들 자신의 문제는 이제 아까 미국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은 거기서 배제돼 있는 그러니까 좀 면제돼 있는 유럽이라는 곳 우리가 서구라고 하는 그곳에서의 정신들 또는 예술, 철학은 어떠한가? 그 문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예. 왜냐면 이런 혼돈의 양상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말씀 속에서 얘기되는 것이 거기엔 그럼 답이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작정 휘젓는 것이 아닌 암리타일 수도 있을까? 어떤 설계도, 그러니까 레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예. 예, 사실 제가 이제 이 강연의 부제가 쇠락기 문화와 예술이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제가 우리 시대를 쇠락기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건 이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떤 타락기? 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고 오히려 이 쇠락기라는 말은 유럽에게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유럽의 철학계에도 왜 쇠락기냐? 아까 제가 그 강연에서도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그 기독교라는 사상이 쇠락하고 있잖아요. 그게 쇠락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그 어떤 사상, 정신, 종교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지금 현대 철학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점점 쇠락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거에 반대한 현대 철학이 점점 쇠락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상한 일이죠. 기독교를 치고 살아날 수 있었던 현대 철학이 기독교가 쇠락하자 같이 쇠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철학계에서는 거장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감뱀이나 뭐 저기 랑시르나 지젝이나 요즘 뭐 이렇게 사람들 요즘 그 철학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거장이라고 안 부르죠. 이 쇠락기의 철학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철학을 보면은 대부분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문학이라는 것과 정치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이 했던 니체라든가 뭐 샤르트르라든가 레이몽 아롱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했던 것들 약간 미시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이 미시적인 얘기로 그 철학계는 후퇴하고 그리고 얼마 전 최근인 것 같아요. 덴마크에서 그 옌스 하닝이라는 좀 유명한 좀 알려진 그 작가인데 이 작가가 그 저기 미술관 그러니까 갤러리에서 작품을 의뢰를 받았대요. 그 작품의 의뢰받은 주제가 뭐냐면 미술관 노동자라는 주제로 의뢰를 받았다. 1억 원 가까이 받았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가까이 받고 그 미술관에서 주문도 한 모양이에요. 그 덴마크 화폐가 크로네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그 크로네를 이렇게 모사를 해가지고 그 덴마크 국민의 국민소득을 이렇게 그 화폭에다 담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작업을 해달라라고 이제 주문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1억 원을 받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갤러리에 그림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갤러리에서 그 그림을 뜯어보니까 그냥 빈 캔버스만 있는 거예요. 빈 캔버스. 그리고 그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돈을 갖고 튀어라. Take money and run.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갤러리 쪽에서 그 사람 소송을 사기꾼아 이렇게 된 거죠. 이 사기꾼아 내 돈 내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난 못 준다. 이게 내 작품이다. 돈을 갖고 튀어라. 이게 내 작품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갤러리가 어떤 사정을 했냐면 우리 갤러리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지금 돈도 없고 그 돈을 쪼개가지고 너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좀 줘라. 그랬더니 이 한잉은 계속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큰 그 사람들의 그 스캔들이 돼서 이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이런 작품이 뭐 70년대 그리고 60년대 68혁명이 일어났던 그 세대에 이런 그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응을 받든가 아니면 예술이 그럴 수도 있구나 뭐 이렇게 그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지금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림이 너무 늦게 온 겁니다. 이 그림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욕해요. 그 사람을. 그래서 한잉은 내가 볼 땐 그 사람이 아마 68세대인 것 같아요. 그 나이 쪽으로 보든가 68세대인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꼰대 짓을 한 거죠. 사실은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참 그림이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아무 호응을 못 받고 오히려 꼰대, 저 사기꾼 이런 비난을 이제 들을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도 사실은 저는 그 우리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그쪽이 우리보다 나은 건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유가. 여기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쇠락기라고 정의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창조 씨가 저한테 그렇게 물었지만 이건 유럽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도 그렇죠. 지금 뭐가 우리가 지금 유럽의 지금 뭐 현대 소설 하나도 안 읽어요. 그리고 문학도 시는 아예 시는 남한이 제일 많이 읽습니다. 전 세계에서 남한 사람들이 시를 제일 많이 읽어요. 지금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안 읽습니다. 시 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시가 그렇게 쇠락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고등과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 자연과학의 언어가 수학이에요. 수학이 없으면은 자연과학은 이게 어버버 하다가 말아요. 수학이라는 언어가 있어야 이 자연과학이 논리적으로 풀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문학의 언어가 시입니다. 시가 무너지면은 인문학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정보 전달하는 그 처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럽은 이미 시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유럽의 문학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래도 장사는 해야 되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래도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든 장사는 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시아 시장을 보는 겁니다. 아시아에 뭐 없나?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작가가 나타났지. 그래가지고 그것도 너무 늦은 거죠. 그것도 늦은 거예요. 광주 얘기로 지금 자기네의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 유럽이 상실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들을 그 광주를 통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예. 이미 그럴 정도로 유럽은 쇠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아시아 시장,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이제 신축이 안 됩니다.
그 빌어먹을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 잣대 때문에 뭘 못해요. 예, 또 신축을 하려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 뭐 무슨 이게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돼가지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미국은 더 하고요. 유럽도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유럽은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치적 올바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정치적 올바름은 도구예요, 도구. 무엇을 위한 도구? 인간을 위한 도구여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인간 위해서 이 정치적 올바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치는 노릇이죠. 정치적 올바름 얘기는 마지막에 해주신 부분은 할 얘기가 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 서양의 이거 세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그런 생각으로 드렸던 질문이었는데 저는 그런 세락, 서양 철학과 예술의 세락에 물론 이제 단언할 수는 없고 제가 어떤 그 부분을 뭐 학자로서 서양인들보다 뭐 더 해박하게 문헌들을 공부를 하거나 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느끼고 제가 읽은 바로 제가 생각한 바로는 그들이 근대 예술로 아니 근대 문명 자체로 진입했다 그럴까요? 이동했다 그럴까요? 그 이전에 그 기독교 사회에서 그 시기에 이미 어떤 가졌던 뭐 누가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 전체가 이제 이렇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동하게 되는 이 시기에 그 안에 그것들이 동력이 되는 어떤 의도들이랄까 기획들 이런 것들 속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데 또 차이가 있다면 거기엔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실패했다고 해도 정확한 설계도를 추적해서 상대적으로 완벽한 설계도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한 설계도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설계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는 그 다른 설계, 문명의 설계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겠죠. 정확한 세락이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도라는 것 자체가 뭐 말씀하셨듯이 부유물이든 뭐 하여튼 다중적이든 말하자면은 이제 왕석중이처럼 줄에 의해서 조정이 정확하게 되기만 해도 그나마 나을 텐데 뭐 줄도 여러 개 있고 줄이 끊어져 버리기도 하고 몇 개는 저 혼자 움직이는데 저 혼자 움직이는 건지 이건 누가 조종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의 되게 그로테스크한 어떤 막 그런 혼합된 어떤 존재인데 또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것도 있는 거죠. 그 생명의 시작 자체가 의도가 다가 아닌 거예요. 드러나 있는 명시된 언어적, 개념적 의도 이상의 어떤 숭고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이 있는지 자체를 애초에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프랑켄슈타인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조금 좀 무리하게 끌어보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새로운 사이보그적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지금 당면에 있는 질문들이니까 좀 무리하게 연결시켜 봅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 신생 독립국이 이미 어찌 보면 그런 존재들이었겠죠. 예. 이용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으면 됐지 그 설계도 자체는 중요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쵸. 타락이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절망이긴 한데, 그렇죠. 뭔가 필요하긴 한데, 어떤 긍정의 요소들, 제가 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긍정의 요소들을 아주 궤변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음, 요즘 진짜 좀 길을 잃고 말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으로 이제 이동을 해보면, 삶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 이제 표현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시작되지도 않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 부유물인 예술이나 삶이라는 것이, 어, 저도 그런 생각, 지금 아마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이야기일 텐데, 근데 그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삶이란 그 문장 속에서 시작되지도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삶이란 단어는 좀 되게 이중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겠죠. 있는 것이 포착되지 않았으나 또 규정되어 있기도 한 어떤 그런 삶일 텐데, 그런 삶에 도달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뭔가 좀 체계가 있다라거나 명료하다라던가 이런 의미에서만이라기보다는 어, 그런 책임감이 요구될 정도로 인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이렇게 신중하고, 그 신중함의 밑바탕에 좀 애정이라든가 뭔가 최소한 의리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 삶이라는, 그것이 삶이라면 그것에 도달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예. 그렇다면은 그때 이제 삶이란, 우리가 쇠락했다라고 했을 때 삶이란 우리 자신의 삶이라기보다는 시작한 적도 없는데 삶의 어떤 이데였겠죠. 그러니까 이념이라든가 이상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더는 꿈꿔 볼 수도 없을 만큼 훼손됐다. 더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접어들었다. 이 정도의 진단일 텐데, 그게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절망적인 것 같아서 생각을 거듭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원고를 받고 거듭 해보면서 떠올렸던 어떤 에피소드, 일화가 있는데, 지금 어떤 한 책을 번역한 어, 뭐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서양 그 지식 팔아먹는 연구자라고 이제 철학자도 아닌 연구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전 연구자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네, 그 한 연구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가 번역하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디디 이베르만의, 아마 지금 한국어로는 민중의 얼굴이라는 책 가제로 아마 번역이 될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민중이라는 개념, 지금 민중이라는 개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것과 어떤 유사한 무엇인가를 제가 느꼈던 일화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민중이라는 개념 역시 우리가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는 어떤 이상 같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민중의 얼굴이란 책 제목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그 원저자는 민중의 얼굴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어떤 명제와 함께 시작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존재했었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고 드러났었던가를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민중의 얼굴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질곡 속에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한계를 찢으면서 잠시 섬광처럼 드러난 적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냥 파편들이고 순간들인 거지, 우리가 정말로 한 번이라도 그것을
이곳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기서 도달한 적이 있었을까? 이런 정도의 질문에 도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서로 연구자가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삶이란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그리고 역사에 종종 누락되고 배제되고 있는, 그리고 늘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저류들 속에 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 단지 이념들이나 설계도들은 망가지고 훼손돼도, 그래서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런 것이 삶이 아닐까라는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 그게 보다 더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뭐 이건 질문이라기엔 좀 그렇지만, 예. 제 느낌을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지금 민중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민중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한테 가오나 씨가 너무 많아요. 이게 얼굴이 없는 존재들이 너무 많은데, 한번 극단적으로 이렇게 봅시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서유럽인들은 다시 전쟁하지 말자. 이 전쟁이 끔찍함. 그래서 전쟁 문학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누구를 위하여 중오는리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좁은 문,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인간의 어둠에 대해서, 인간이 어둠의 그 깊은 어둠에 대해서 직시하는 소설들이 전쟁 소설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읽은 바가 있고요. 한국은 그 근대 20세기에 두 번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대동아. 일본에 징용 끌려가 가지고 우리 그 할아버지 세대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정글에서 싸웠어요. 저 동남아시아 정글. 세계 대전에 휩싸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된 다음에 한국 전쟁을 또 겪었습니다. 이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전쟁 소설이 없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 번은 끌려가 가지고 남이 전쟁에 가 가지고 싸운 거죠. 남이 전쟁에 가 가지고 뭐 박터지게 싸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진짜 그때는 뭐 형제들이 서로 이데올로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했던 그런 싸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베트남 전쟁에 또 끌려가 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가서 했어요. 전쟁 소설이 없습니다. 이렇다.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어둠을 깊이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해서 얻은 결론이 남의 빚보증 서지 말아라. 친구랑 동업하지 말아라. 남의 빚보증 서지 말아라. 친구랑 동업 안 하면 누구랑 한단 말이야. 그게. 식구들 사이에 동거래 하지 말아라. 그럼 누구랑 동거래 하라는 말이에요. 저 친구랑 하지 마. 그리고 가족이랑도 하지 마. 굶어 죽으란 얘기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배운 교훈이라는 게 고작 이거였다. 그 전쟁은 크고 작은 두 번에서 이제 세 번으로 늘립시다. 그 세 번이나 겪었던 그 사람들이 고작 그 아래 세대에게 하는 이야기가 빚보증 서지 말고 친구끼리 동업하지 말고 가족끼리 동거래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이 비참한 얘기죠. 이게 피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 얼굴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인간의 얼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창조 씨가 얘기했듯이 민중의 얼굴이라는 거
그게 찾아지긴 하겠습니까? 80년대에 민중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그 PD 계열의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때도 얼굴이 없었고 지금도 얼굴이 없어요. 얼굴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겠냐. 그럼 어떻게, 이제 아까 그 처음에 그 창근 씨가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럼 여기서 그냥 다 망할까?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다 망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자, 여기. 지겹다, 이놈의 한반도. 수천 년간이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겨 죽겠네, 이렇다. 그, 서유럽 사람들이 지금 쇠락기를 겪으면서 아까 설계도, 근대의 설계도라고 말씀하신 설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하자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짚을 수가 있어요. 설계도가 완벽할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메웁니다. 어디서? 아시아? 예전부터 그랬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메워요. 지금은 주로 아시아에서 메우죠. 아시아에서. 그거를. 그렇게 메워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렇다고 그게 그러면 우리가 잘 될 건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중국이 부상하잖아요. 중국이 부상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 지역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뭐 이렇게 지역적인 얘기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한번 휘저보자.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우리 잘하는 거 한번 해보자. 잘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휘젓는 거.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까 창조 씨가 얘기했던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괴물의 얼굴이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괴물의 얼굴이기는 한 것 같은데, 이 괴물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장점들이 외부에서 발견해주는 현상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호미, 아마존에서 이게 동이 난다지 않습니까? 호미가 호미가 아마존에서 동이 난대요. 이게 거의 이렇게 걔네들은 이렇게 고랑 따로 이게 두둑 따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건 호미를 쫙 하면은 그냥 고랑과 두둑이 동시에 생겨버리니까 그 정원 만들기에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호랑이 담요. 할머니들이 덮고 자는 거 시뻘건색이잖아요. 이렇게 모란 무늬 이렇게 막 모란꽃 막 이렇게 피어 있는 이런 그것도 아마존에서 동이 난다잖아요.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외부의 시선에서 다시 픽업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또 항상 그렇듯이 저짝 외부의 시선에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라는, 나라는 게 없고, 타자의 시선에 내가 기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거듭되다가 보면은, 나도 우리 주변에서 뭐 하나 건질 거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듯이, 그렇게 뭔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픽업하는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태국 여행하면서 우연히 어느 고승의 이렇게 설법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사람이, 저 영어 잘 못하는데, 그 사람이 리메이니즘, 간단하게 하잖아요. 왜 아시아 사람들은 영어를. 리메이니즘 메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너한테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그거를 해본 적도 없고, 이거는 조선시대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아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얼굴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 뭐 이렇게 서구 설계가 결함이 생겼을 때 보안을 이제 타자들 뭐 다른 국가 재산 아니 그런 용어를 지금 쓰진 않나요? 어쨌든 그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로부터 시작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아까 뭐 우리가 쓰는 개념어의 중구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타자란 말을 쓰는데도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네요. 근데 아무튼 그 타자를 통해서 자기 내부의 어떤 공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비어있는, 결손되어 있는 부분 또는 어떤 모순들, 이렇게 동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혀를 뚫어주듯이 이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좀 너무 뭐 모호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는 서구 근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는 예나 낭만주의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그로테스크라든가 온갖 비문학적인 요소들이 문학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고 보다 그것이 더 고전적인 것인지에 대한 역설들이 이제 쭉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근대 서구 근대에서 가장 야심차게 물론 지금 이제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나온 얘기도 좀 그거보다 더 크게 그려진 그림은 못 보겠더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적어도 굉장히 큰 그림이었는데 그런 그 타자를 끊임없이 자기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자기 자신을 영원히 운동하게끔 하는 이 기획 자체가 저는 새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게 서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 연구 운동할 수 있는 그 기계, 그 설계 자체가 이제 정지돼 버리고 더 이상 미래를 못 만드니까 레트로마니아, 과거로만 돌아가는데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미래가 없으면 전통도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죠. 거기 이제 연옥 같은 레트로 속에 유배돼 버린 어떤 인류가 돼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 속에서 뭐 좀 그게 특별히 좀 심한 느끼는 사람들의 절망감 같은 것은 뭐 예를 들면은 자본주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게 더 쉽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뭐지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겠죠 그것이 그런 단계에 부딪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제국주의는 돌아가고 있고 물론 그리고 안 멈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문제 좀 전혀 또 무관한 어떤 더 활발해진 동력들이 존재하는 것도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타자를 그렇게 자기와 영원할 듯이 자기화하는 어떤 한 명과 타자의 시선에 아까 의존한다고 자기가 얼굴도 없이 라고 하는 이 문명의 한계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당연한 거겠죠. 이제 식민, 피식민이란 단어가 이미 그런 것이겠지만 근데 뭐 주인노의 변증법을 예를 드는 건 좀 부적절하겠지만 어느 쪽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결함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예를 들면 타자 시선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비굴하고 긍지가 없는 존재이겠습니까마는 또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빠진 존재처럼 사랑에 빠진 자기를 다 버려버린 존재처럼 또 어떤 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이건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만 너무 비유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요. 어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면들이 또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제가 지금 얘기 말씀드려 얼핏 떠오른 건데 좀 너무 지난 얘기를 사적인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제가 2000년대 중반, 그러니까 15년쯤 전에 함성호 시인에게 고민을 상담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한국의 출판이라든가 문화 이런 문화들을 독일에서 열린 어떤 세계적인 어떤 행사에 소개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 일을 하는데 2년 정도 그 일을 해 가면서 굉장히 큰 혼돈 제 속의 혼돈이 나중에 온 거고 그 일을 조직하는 과정 전체가 너무나 큰 혼돈을 저한테 이제 보여줘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회생활을 처음 막 시작하는 그 단계였기 때문에 '일이라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고민에 빠져 가지고 누구한테 좀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동료가 필요한데 동료도 없고 뭐 그래서 가서 말씀 좀 드렸었어요. 그때 경복궁 근처 어디에서 만나 가지고 차를 마셨던가요? 뭐 밥을 먹으면서 그런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찬우 씨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한국 사회는요 늘 그런 거예요 원래. 랜덤이고 매일 축제예요, 매일 축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와 가지고 what the fuck 할 줄 하실 줄은 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WTF 하실 줄은 몰랐는데 여튼 그런 한국 아까도 호미라든가 뭐 담요 얘기도 하시고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떠오른 거 열풍기도 떠오르긴 하는데요. 열풍기. 예, 그런 것도 서양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 본 적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질문으로 좀 요약을 드리자면은 아까 조금 그나마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근사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중에 그것으로 옛날 얘기지만 남방식의 이제 문화와 북방식의 온돌과 이게 합쳐져 있는 어떤 주택 같은 것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할 때 제가 떠올랐던 게 변영만이라는 학자가 있었죠. 변영만이라는 학자가 있었죠. 예. 국한문 혼용체를 주장을 하다가 많이 연구도 하고 하다가 좀 요절한 천재 같은 분이셔서 뜻을 다 못 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신채우랑은 또 의견이 다르고 하니까 그분의 국한문 혼용체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두 개 사이에 이미 번역 시스템이 공공의 어떤 언어를 설계하는데 초석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굴러가는 어떤 상당히 힘 있는 어떤 체계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이런 생각들도 떠오르게 되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서구의 언어들 근대 문학이라는 것이 뭐 한국어로 사유하기 시작한 것 자체를 60년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기였는데 저는 그게 되게 놀라운 것이 거의 뭐 한 10년 사이에 한문 쓰던 한학자들이 예술가들로 돌연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정말 제일 놀라운 변화들 지금 일어나는 변화보다 훨씬 더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게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게 저한테는 그런 느낌 방언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는 근데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이제 뭐 가 가지고 저가 뭐 방언 하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옛날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뭐 부흥회 뭐 이런 거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방언을 해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거 할 때까지 하는 어떤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해 주시면서 돌아다니고 우리는 뭔가 주문처럼 계속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정확한 설계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 해야 되나 보나.' 보다의 열정 속에서 그 열정이 저한테 감동을 만들고 그 감동이 방언까지도 만들어내는 어떤 체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방언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다음 날부터 그게
잘 기억도 안 나고 한 거 보면 근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변전시키기도 한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나중에 생각하면서 곰곰 다시 생각해 보는 장면인데요. 뭐 얘기가 좀 이리저리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 예를 들면 서양의 언어와 지금에 와서라도 맞서거나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지금은 부유물 같은 이 속에서 길어 올려질 수 있는 뭔가 그래도 어떤 모델이랄까? 어, 예를 들면 북한문 원형체가 있었고 아까 그 온돌 문화가 있었듯이 그런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음, 네. 한문 혼용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 토라는 게 있거든요. 한문 문장에다가 이렇게 한글 표기, 한글 아직까지는 한글이 아니죠. 한글이 창제된 다음부터는 이제 한글로 토를 적었고 그 전에는 이렇게 토를 적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테이크 머니 그다음에 엔드 런 이렇게 돼 있으면은 테이크 머니 하고 엔드 런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토를 다는 거죠. 그러면은 테이크 머니 엔드 런 하면은 뭐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테이크 머니 하고 엔드 런 해라라고 이렇게 토를 해라 토를 닫고 하고 이게 토를 달아 놓으면은 훨씬 이게 쉬워져요. 해석하기가.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말의 어순하고 다른 중국말을 그렇게 우리말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토를 달면서 쉽게 이해를 했는데, 어, 그런 식의 방법들이 사라진 지가 꽤 되죠. 꽤 됩니다. 지금 뭐 거의 구한말 이후에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뭐 아주 자그맣게는 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빛나게 뭔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어떤 점들이 생기냐면은 에,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우리한테 어떤 교조성이 있다. 원조에 대한 어떤 이상한 신성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 오리지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많이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뭐 일일이 다 열거하자면 뭐 끝이 없겠지만 지금 뭔가 새로운 변형이 나오지 않는 거는 미국에선 안 그래.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미국 유학 간 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방하고 도서관밖에 없어요. 학교밖에. 뭐 저기 흑인들 슬럼에서 뭐 놀아보지도 못하고 어디 뭐 펍에 가가지고 술도 안 마셔보고 열심히 그냥 학위 따려고 집에서 돈 대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해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본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거기서 17년, 20년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소셜이 없어요. 그쪽 사회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뉴욕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뉴욕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또 학우들도 있고 뭐 없어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 일어나면 누가 뭐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막 찾잖아요. 거기서 저 대선 후보랑 저 대통령 후보랑 같이 공부했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학위 다운을 하고 엄마 돈 가지고 가가지고 학위 다운을 하고 바빠가지고 놀지를 못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안 놀아본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여기 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그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막 나가고 싶대요. 진짜 진짜 막 미친년처럼 하고 싶대요. 그냥.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는데? 그랬더니 부모님이 자기 유학비를 대줬는데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대요. 이게 뭔 개소리인지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진짜 너무 끝나도 너무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바깥에서 배워온 것들이 여기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외화만 낭비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엔 뭔가 있냐? 여기 없어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불쌍한 지경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창조 씨가 얘기한 어떤 그 설계도, 그 근대의 저쪽에서 얘기한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설계도에 비록 있다라는 것과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차이를 낳는 거죠. 이렇게 많이. 그냥 이거는 정면으로 그 얘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얼핏 떠오른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독일 아까 그 상담하러 갔을 때 그 일이었어요. 그때 저희는 한국 쪽에서 그 현장에 세워질 그 전시 구조물 설계를 하면서 독일 회사와 일을 했어요. 근데 독일 회사, 근데 어느 꼼꼼한 설계도를 원해가지고 한국에서는 2개월이면 끝날 일을 거의 1년을 설계도를 만들게 돼서, 여기 예산도 예산이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저희 조직에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일이 있었는데, 막상 현장 가니까 그 독일 사람들은 인부들이 이어폰 꽂고 그 뭐라 그러죠? 롤러스케이트 같은 거 그걸 타고 다니면서 나사 이렇게 돌리면서 놀더라고요. 설계도가 완벽하니까 자기 뭐 정확하게 할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설계도에 오류가 있었어요. 한 군데 직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은 어떤 원본 콘텐츠가 몇 가지 레이어가 있었던 부분들,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 잘못 전달이 되면서 그 파여지 그것이 놓일 자리가, 사이즈가 그 적절하게 설계가 되지 않았던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올스탑 전체가 다 독일 회사 멈춰버리고 다 철수를 해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행사는 이제 코앞에 왔는데. 제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10분이 훨씬 오버를 했고요. 예. 제가 끝부분에 두 분에게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첫날이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대담의 시간을 뭐 뒤에 몇 분씩 조금 늘어나는 거를 딱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첫날이고 해서 조금 시간들이 조금 이제 벌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오신 분들이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온라인 시청을 하신 분 중에 또 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일단은 끊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라인 시청하신 분 중에 JK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함정호 시인에게 아주 간단하게 최근에 문학, 영화, 뭐 미술 이론 이런 것 중에 혹시 좀 그 보시고 긍정적으로 좋았던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죠. 네. 예, 흥미롭게 좀 봤던 어떤 문학이나 아니면 영화, 뭐 미술 이론, 만약에 그게 있으시다면 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보선
이 시인이 사회학자고 시인인데 신보선 시인이 그을린 예술이라는 그 네. 책을 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신보선 시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술의 효용 이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본 젊은이들의 그 랑시에르의 그 친구가 랑시에르를 좋아하니까 랑시에르의 인용 같은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일본 친구들을 그 지하철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 일본 친구들을 봤는데 그 신체가 너무나 무력하더라. 그게 그 신체가 너무나 무력해서 야 저걸 도대체 저건 어떤 신체일까 이런 궁금함이 일었는데 그 신체는 한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일본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젊은이들의 신체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사회에 반대하는 저항의 몸짓으로 저런 그 무력한 신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그것은 체제 안에 편입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흡입력, 관용성, 수용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랑시에르가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썼던 말라르메나 카프카나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그 예술이라는 것은 사회를 마주보고 파업하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신보소는 그 진은영이라는 시인과 같이 그 주고받은 글을 통해서 그 랑시에를 다시 인용하면서 거기에서 그 저는 이거를 최소한의 연대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정의 연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뭉쳐가지고 뭐 한 이제 그런 건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리고 이것 어떤 거대 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의 큰 이슈라든가 이런 거보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동료,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그런 연대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제안이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그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지금 이 현실에서. 이 현실에서 저렇게라도 뭔가 시작을 해보면은 뭔가 좀 뭔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뭔가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정의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드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 그러니까 뭐 본인의 안에 있는 절망이 아니더라도 보다도 이 사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을 거라 그런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좀 지금 저희 내용이 좀 그러했고 그것이 이제 뭐 휘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아마 어떤 마비와 상태처럼 뭐 이제 아까 쇠락기라는 표현도 그래서 그 유사한 맥락에서 나온 거겠지만 그런 상태 속에 이렇게 연옥에 갇히듯이 머물게 되는 침묵 속에 있는 근데 좀 아프긴 어딘가 아픈 것도 같은데 아픈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근데 곁눈질은 하면서 뭔가를 찾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대를 안 하는 것도 같고 이런 모호한 상태 속에서 아까 뭐 좀 연결되지 않는 어떤 뭔가의 편재 막 이런 그런 것이 이 시대에 좀 저희들이 많이 처하게 되는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반가웠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마비된 동안 되게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존재
제 배를 채우는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든 아니면 뭔가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슬피 울겠니.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다는 거죠. 무엇이든 간에 그런 상태도 있다는 거죠.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상태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이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왜냐면 이건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집계가 안 되죠. 아무도 집계하려고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존재가 아마 드러나는 방식이 우정이었는데 뭐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걸 고민해 보게 됩니다. 좀 그런 얘기, 네, 네, 그런 이야기로 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세상이라든가 이런 삶이라는 게 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뭔가 흔들리면서 다가와서 어깨 부딪히고 툭 지나가 버렸는데 뒤돌아보면 그냥 스쳐 지나간 그냥 실패의 자리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의 얼굴 속에서 모든 것이 갑자기 다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그게 인간의 희망으로 기입된다던가, 그럴 수도 있는 희미하지만 최근에 어떤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뭐 힘을 갖자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런저런 말들을 드리면서 그냥 매듭을 네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을린 예술에서 얘기를 이어가자면 참 순진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랑시에르는 그 무력한 신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술을 꼽아요. 예술이야말로 그 무력한 신체를 다시 활기 있게 만들 것이다. 저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여기 한번 걸어보려고 해요.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